거세 경제를 안 하고 싶지만 또 안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송 작가가 태만하다라고 말할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좋은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루어지기 힘든 내용인 거고 아마 이 정권이 살아있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현재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미래 먹거리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시장 분야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민간 항공기 사업이에요. 민간 항공 사업. 쉽게 말해서 여객기나 수송기를 만드는 거죠. UAM 응? 아닌가? 그건 그 동네 도심 택시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737이나 뭐 747 같은 100명, 200명씩 탈 수 있는 대형 민간 항공기를 만드는 사업이 대형 민간 항공기요? 중대형 민간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경비행기 막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아니고 그건 이미 만들어. 우리나라도 한 50인승 미만의 25인승, 50인승 미만의 경비행기는 스스로 완전하게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들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걸 안 사, 외국 애들이. 그래서 일부 부품이나 동체 부품 같은 것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업용 항공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업용 항공기 시장은 연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긴 했지만 9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약 100조 원 이쪽 저쪽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연성장률이 15% 가까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사업이라 이게 2025년만 넘어가도요. 거의 2천억 달러, 2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얼마만한 시장인 거냐라는 부분을 따져보면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큰 시장은 자동차 시장이죠. 자동차 시장이 1년에 8,500만 대 정도 생산이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천조 원 정도 되는 단일 시장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만들어요. 그래서 8,500만 대에서 1억 대를 만드는데 이게 평균 단가가 3,000불입니다. 350만 원 정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차들은 비싸게 파는 거고,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싼 차, 비싼 차 다 합치면 1년에 8,500만 대에 약 2천조 시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글바글 하다는 거지. 근데 이 항공기 시장은 지금 현재 한 200조, 100조에서 200조 시장 되지만 이게 2030년도 넘어가면 이것도 거진 1,000조 원 시장까지 성장할 계속해서 수요가 팽창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좋은 건 뭐냐? 경쟁자 딱 둘밖에 없다는 거야. 이 둘이 독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은.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 성금 받아놓고 3년 후에 갖고 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카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현재로서는 카이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하나가 인수를 하게 되면 합쳐지긴 하겠지만 아직 하나가 항공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와 같은 항공기 사업이 성공만 하면 1년에 천조 시장을 3분할 수 있는 천하 3분지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도 말이죠. 보잉이 40%, 에어버스가 60%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미 2년 반 내지 3년 물량을 입도 선매에서 미리 선주문을 받아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제때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데서도 그래서 이런 시장들을 항공기 시장을 열어보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과 일본이죠. 근데 이제 이게 성공만 하게 되면 세계 시장 안에서 세계 시장의 10%만 잡아먹어도 이게 거의 100조 원 시장을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장 1년에 조선시장 전체 매출을 넘는 매출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행기가 한 이 정도 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한 25인승급인 거고 이게 25인승급이에요? 이렇게 커 보이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건 737처럼 최소한 100
60에서 20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 거예요. 에어버스? 에어버스? 이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미쓰비시가 무려 10조 원을 처발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90석부터 시작해가지고 200석까지 160석까지 만든다라고 이거를 15년 동안은 10조 원을 정부 자금을 받아갖고 투자를 하다가 300대를 선주문을 받았어요. 아무리 만들어도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0조 원을 포기하고 우리는 큰 비행기 못 만들어요 라고 10조 원을 떼먹고 먹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이거를 등소평 때부터 이걸 하겠다 그래갖고 해외에 있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공장을 중국 안에 유치를 하고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한다고 계속해서 이 비행기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C919라고 하는 약 190석 정도 되는 이른바 중국형 중형 여객기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중형 여객기를 2015년에 완성을 시켜가지고 얘를 갖고 이제 시험 운행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산화를 따져놓고 보면 저게 비행기 동체만 중국이 만들고 엔진은 외국에 있는 엔진을 사다 끼워서 만든 일종의 그 혼합 제품입니다. 아, 이게요? 네, 그래서 전체 다 국산 아니에요? 아니, 엔진은 미국하고 프랑스 거고요. 기체는 미국 거고, 통신 유도 시스템 미국 거고, 날개. 저 날개는 중국이 만든 겁니다. 꼬리 날개하고 옆 날개. 동체 빼놓고는 이 자동차 브레이크부터 랜딩 기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시스템까지 다 외제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국산화율이 40%도 안 되는데 60%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얘네들도 10조 원 이상을 처발라가지고 이거를 시제기를 6대 정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1,500회의 시험 비행을 2016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비행기를 안 탈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비행기가 주문 받아갖고 2대 정도가 인도가 됐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는 포동공항에서 떠갖고 포동공항에 내리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베이징 공항을 간다 그래갖고 베이징 공항에 갔어. 그래갖고 착륙을 하려 그러는데 착륙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갑자기 착륙을 하려 그러는데 역추진 장치가 고장났다고 경보가 뜬 거야. 이게 비행기가 내리면 엔진을 거꾸로 돌려갖고 속도를 줄여야 되거든. 그래야 그 착륙한 이후에 속도가 주는데 그게 고장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도로 상하이를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인들이 부를 때 이제 날아다니는 벽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중국은 매년 1,000대 이상씩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쉽게 말해서 항공기 산업과 그쪽에다 수요를 이걸 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전 세계 비행기 수요가 한 7, 8천 대 되거든요. 매년. 수요가 7, 8천 대 이상이 나오는데 2,000대에서 3,000대가량을 중국의 수요로 이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줘도 그 물량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걸로 이걸로 해갖고 쓸게라고 하는데 저걸 정식으로 취해가갖고 승객을 태우려고 하는데 승객이 아무도 안 타는 거야. 소문이 나갖고. 벽돌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상업비행을 못하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행기가 날아다니려고 하면 들어가는 국가는 게 중국 안에서 도는 거야. 지네들 허가면 되지만. 다른 나라로 날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어디서도 이거를 거부를 하는 바람에 해외 취항을 못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줄 나라들이 몇몇 있긴 있어. 러시아, 한국, 뭐 일본은 모르겠고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에요. 워낙 중국 말 잘 듣는 나라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해외로 관광객들 졸라 내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외 관광객들이 나가는 노선에 이거를 취향시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혹시라도, 아직까지 떨어진 기록은 없어요. 혹시라도 이게 취향이 돼갖고 떨어지는 순간 중국이 이 10조 원 넘게 개발한 이 사업은 그냥 다 아작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일단 개발하기도 힘들지만 저거를 개발해서 상업적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대 만들어갖고 팔면 안 되고 최소 몇백 대 이상을 주문을 받아서 팔아갖고 운영을 하면서 그 돈으로 이걸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품 가격도 싸고 정비 가격도 싸고 운영비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있는 중국의 이 C919가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네가 50%, 60% 국산화했다고 하지만 서방 기준으로는 2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비행기를 정식적인 비행기로 승인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취향 노선에 중국인들 왔다 갔다 하는 취향 노선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위협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걸 개발할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응? 현재로서 이만한 비행기를 개발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있어요. 작년도에 카이가 앞으로 군에 납품하는 수송기 약 20톤 정도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수송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카이 홈페이지에 있는 에어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군용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처음엔 프로펠러기로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20톤 정도 되는 거를. 그래서 이걸로 좀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트 엔진을 달아가지고 조금 중량을 키워서 한 35톤까지 싣고 갈 수 있는 방식의 비행기로 변형하는 것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송기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사온 것들인데 요게 연한이 35년까지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새로운 기종을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서 전략화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카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섰는데 개발비를 3조 원을 달라는 거야. 그리고 생산비를 9조 원을 달라는 거야. 150대 정도 만드는데. 그럼 뭐 돈 주고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150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배당 비용이 거의 6천억에서 비싸면 9천억까지 올라가게 된단 말이지. 근데 저런 류의 수송기들이 이미 있잖아요. 미국 가서 사오면 한 4천억이고 비스무리한 거 브라질 가서 사오면 3천억, 4천억이면 사와요. 심지어 브라질에서 지금 제트형, 아까 얘기한 개량형이죠. 그러니까 프로펠러형 말고 제트 엔진 타입의 수송기를 만드는 엠브로시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총 자산 가치가 2조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3조 원을 들여서 개발할 돈이면 그 회사 브라질 회사를 그냥 사는 게 나은 거야. 그럼 다 라이센스부터 생산 기술까지 다 확보가 되잖아. 그래서 야 그렇게 비싸게 헤쳐먹으려고 하면 하지마! 라고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카이의 꿈은 다른 겁니다. 얘네들은 단순하게 항공기를 만들어 납품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형 항공기를 만들어서 이걸 장차 한국형 민영 항공기까지 그 규모를 키워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우선시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건 뭐냐? 일단 비행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펠러형은 하지 말자는 거야. 왜냐면 출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기능성 면에서 전투용으로는 안정성으로 봐서는 프로펠러가 유리하긴 한데 효용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뭐 싣고 다닐 수 있는 화물량을 봤을 때 지금 있는 20톤형
사이즈의 비행기를 하지 말고 애초에 36톤형 사이즈로 키워가지고 이거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팔고 있는 C130 스타일이나 아까 브라질에서 C390 스타일, 아니면 일본이 쓰고 있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러시아가 쓰고 있는 스타일 또는 중국이 쓰고 있는 수송기 스타일들을 전부 다 이거를 감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내야 될 목표는 약 최대 이륙 중량 103톤에 이게 적재 중량이 30톤 정도 되는 이른바 지금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에 있는 수송기의 약 1.5배 정도 사이즈를 만드는 걸로 스펙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고만한 사이즈의 수송기가 지금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창정비라든지 여기에 관한 그 비행기 항공 바디 납품 사업 같은 걸 카이가 해왔기 때문에 만일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이 사실상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송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수송기가 이제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들만 실어 나르는 걸로 생각하잖아. 군 물자만. 근데 이게 특수 목적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기 공보기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중급유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파전 같은 거를 실행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어 건십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항공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어 건십이요? 건십은 배틀쉽 같은 개념인 건데, 쉽게 말해서 비행기에다가 포를 달자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군용이에요? 비행기 민항기예요? 응? 그게 군용이에요? 군용기. 그러니까 군용기. 지금까지 군용기들은 대형 군용기들은 수송에만 썼는데 이걸 공격용으로 개조를 해갖고 건십을 만들자는 얘기야. 그러면 저 비행기에다가 우리나라 155mm 포를 저기다 달겠다는 거지. 물론 그 포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주포처럼 폭약을 통해서 자각해서 날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압축 공기를 통해서 쏘는 방식의 자주포를 달아가지고 하늘에서 20톤, 30톤의 무장을 한 포탄을 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놈입니까? 요 위에 있는 거? 그렇게 생긴 거죠. 근데 그거보다 1.5배 큰 크기에다가 저기에다 공중 발사가 가능한 지대공 미사일들하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게 포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풍산에서 만들어 놓은 이 공중에서 유도가 가능한 공중 유도형 그 미사일들이 있어요. 포탄들이 있어요. 이게 원래 자주포로 쏘면 한 80km 날아가거든. 근데 이거를 항공기에서 달아서 쏘면 사거리가 배로 늘어나요. 그럼 150km를 날아갈 수 있는 거야. 1m 이상 틀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150km를 날아갈 수 있는 자주포를 저 안에 갖다가 걸면 이른바 150km 밖에서 포격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투기를 동원을 하면요, 아무리 전투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많이 달고 간다고 해봐야 쏠 수 있는 미사일의 개수가 많아봐야 4발 아니면 100%로 한다 그래도 8발 정도의 수준인 거야. 무기 장착이 5톤 이상 불가하니까, 또 작전거리 생각하면. 근데 얘는 8,000km를 날아가면서 40톤의 포탄과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의 구축함이 되는 거예요. 공중급유기도 없이 날아가요? 그 자체적으로 8,000km 날아가지. 얘 자체가 그래요? 이륙 중량이 100톤인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 건십을 몇 개만 띄우면 이걸로 해가지고 사실상 제공권은 끝나는 거야. 왜? 적국의 비행기는 우리나라 F-35나 F-21이 막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휴전선 넘어가기 전에 150km 밖에서 공대지 포탄을 40톤을 쏠 수 있다니까, 이거 한 대가. 그럼 이거 10대 가지면 어떻게 돼 있어? 자주포 포부대 1000대 갖고 있는 것만큼의 폭탄을 쏟아 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동력이 그렇게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기동력이 날아가는데 그 이상 기동력이 어딨어?
일상적으로 자주포 부대가 해봐야 60km잖아. 얘는 800km로 날아가는데? 그리고 자주포 한 대가 자체적으로 쏠 수 있는 물량의 10배가 넘는 물량을 얘는 쏘는 거야. 어마어마한 기술인 거지.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자체 비행기를 만들 수 있고, 엔진과 바디를 만들어서 개조를 할 수 있으며, 공중 유도 폭탄을 전 세계에서 최고의 폭탄을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만일에 완성이 된다고 치면, 이게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실패했던 190인승, 이게 우리로 말하면 737 비행기보다 조금 큰 사이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트 방식으로 이 전투기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를 완전히 민항기로 돌려가지고 제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야. 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동체 합체 기술을 갖고 있거든. 사람이 안 맞춰. 기계가 맞춰가지고, 기계가 구멍 뚫고 기계가 조립해갖고 이걸 맞추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가 비행기 생산에 기계적으로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물량과 속도로 이러한 민간 항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항공시장뿐만 아니라 물량으로도 가격대로도 어마어마한 기술을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제 항공기가 100만 개에서 큰 건 200만 개까지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엔진까지 다 만들어요. 만일 이게 터보 엔진을 만든다고 하면 저거는 두산에서 만든 터보 엔진이 기본 베이스가 돼갖고 장착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체에서부터 엔진까지 다 만들 수 있는 3개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만한 항공 엔진 기술까지도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놀리지 말고 그걸 시험하는 차원에서 이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30톤대 비행기를 만드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아예 이왕 하는 건 왜냐면 737은 좀 작잖아. 747 사이즈 이상으로.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는 허큘리스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초대형 수송기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계획도 동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카이가 이미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한 부분, 3조 원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한 부분이고, 이거를 우리가 전술 수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 전략 수송기, 초대형 수송기. 이거는 거의 지금 적재 중량이 70톤까지 실을 수 있어요. 연료를 좀 줄이면 100톤 이상도 실을 수 있는 지금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허큘리스 같은, 막 안에서 장갑차 나오고 막 탱크 나오는 그런 비행기 있죠? 그런 비행기도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다.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아니, 이거보다 더 커. 더 커요? 예. 허큘리스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래서 그런 허큘리스 같은 사이즈의 수송기들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술이 어디 있냐? 그걸 우리가 개발할 거냐? 아니라는 거지.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놀랍게도 전력 수송기 개발에 대한 짬짬이를 맞췄어요. 즉, 구소련의 수송기 제작 회사 중에 안토노프라고 하는 회사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AN-70이라 그래가지고, 최대 이륙 중량이 145톤인 어마어마한 큰 수송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AN-70을 만들어 놓고 딱 2대만 만들고 공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술이 그 회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와 관련해갖고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일으켜야 되잖아? 그 중에 하나로 이 수송기를 제트 형식으로 제트 엔진을 달아가지고 유럽이나 서방 국가에 판매하는 이 사업을 대한민국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돈만 주면 러시아한테서 넘겨받은 기술을 우리가 고스란히 그대로 다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생산 라인을 그대로.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고 치면 막 400명, 450명씩 태울 수 있는 2층짜리 초대형 747 같은
어마어마한 비행기, 777 같은 비행기들도 대한민국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언젠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시한이. 2035년. 딱 앞으로 얼마 남은가? 12년 남은, 13년 남은 거거든.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를 전략화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025년 안에 시제기가 나와갖고 그걸로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야 돼. 지금 우리 KF-21 지금 60차 시험 비행 넘어갔어요? 지금 70차 가고 있을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발이 되면 시제기를 만들어갖고 최소한 5년에서 6년 동안을 뛰어봐야 되기 때문에 2030년 안에 본체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190명, 200명짜리 사이즈는 거뜬한 거고 어쩌면 우리가 10년, 15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제일 큰 항공기 제조 기술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현재의 계획만 가지면. 응? 물론 이게 되려고 하면 민주당 정권이 서야 되겠죠. 계획대로는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나를 카이 사장은 시켜주고 여러분이 12조 원만 국가 자금을 제가 받아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일으켜낼 자신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만들어내게 되잖아. 그러면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은 보잉하고 지금 에어버스 시장 안에서 이제 삼두마차 시장이 되는 거야. 왜? 우리나라 비행기, 우리나라 무기,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그때쯤 가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을 거고 세계의 하늘을 누비고 있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멀지 않았어요. 시제기 나오는데 7, 8년 후에 이와 같은 비행기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 엔진 기술부터 시작하고 동체 기술, 결합 기술, 소재 기술까지 우리가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이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으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꾸준한 투자와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또는 외교 차원의 지원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를 완성시키게 되면 자동차 그거 왜 팔아? 맨날 치고받고 막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안에서 막 500만 대 수출해. 그거 얼마나 벌어? 50조 원도 안 되잖아. 아니 이번에 수출하는 거 자동차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 수술을 빼빠지게 하지 말고 저 카이 공장에 쭉 깔려있는 그 100만 평 넘는 부지에 쫙 항공기 조립 라인 깔아가지고 1년에 한 1000대씩 민간 항공기만 해다 팔아도 돈을 싸들고 와서 한 대당 4천억씩 사간다는 거야.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 물론 난관은 많이 있겠지만 순수한 한국 기술로 인공위성도 띄우고 미사일도 그러니까 위성 발사가 가능한 위성 발사체도 띄우고 달에 보낼 수 있는 인공위성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 성능의 KF-21을 이미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떴어, 시제기. 근데 지금 초음속 돌파에다가 마 3이 넘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텔스에다가 지금 무인기까지 거느릴 수 있는 6세대로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런 기술을 갖고 놀리면 안 되지. 조금만 바꾸면 해먹을 수 있는 사업인 건데.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사업 왜 하나? 항공기 사업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버릴 수 있다! 라는 생각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그래서 여러분 돈 좀 모아서 카이 좀 인수해 주세요. 지금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이 왕창 사가지고요. 최대 지주 한 번만 대주세요. 그래서 저 사장 선임해 주시면 제가 10년 안에 주가를 40만 원, 아니 100만 원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하도 깎아면서 해본 소리예요. 네. 여기서 거세경제 정리하도록 하고요.